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상대 집단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과 박사방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12,000쪽에 달하는 조주빈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포된 가해자 중에 16살 청소년도 있다고 하고요.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관련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 조주빈에 대해서 경찰이 25일에 검찰로 통치를 했습니다.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12개인데요. 예. 협박, 강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고 예. 살인 음모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인데 지금 자료가 12,000쪽에 이를 정도로 굉장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조사한 방식은 지금까지 이 조주빈이 텔레그램 방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어떻게 이런 금전적인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수사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게 피해자가 벌써 76명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동시에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외에도 태평양이나 완장방처럼 유사 파생방에 대해서도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텔레그램에 있는 성착취방의 그 개설자로 알려져 있는 각갓에 대한 추적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또 조주빈의 집에서 1억여만 원의 현금을 발견하기도 했고 과연 조주빈이 이 박사방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돈을 어떻게 몰수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를 몰수가 가능합니까? 네, 그 암호화폐 몰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현행법상에 그 몰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재산이나 그 보수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보고 몰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암호화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유무형의 재산이냐라는 데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5월에 이것도 비슷한 사안인데요. 조주빈과 같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암호화폐도 이러한 범죄 행위로 통해서 벌어들인 이 암호화폐도 몰수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맹점이 있는데 예. 지금 보통 이렇게 국고 환수가 된 이 몰수한 재산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이내에 이제 나라가 이거를 공매를 해서 처분을 해서 그거를 이제 수익을 이제 나라가 그 환수를 하는데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근거 규정이 없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2018년 5월 사건도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그냥 암호화폐를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몰수는 정리하자면 지금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암호화폐는 몰수할 수 있는데 몰수 후에 이 세부 절차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특금법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시행이 1년 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특금법이 이제 지금 통과가 됐고 시행일은 내년 3월입니다. 2021년 3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 조주빈 사건의 적용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다만 이 부분에 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적인 이 장치 같은 게 있어서 이번에 몰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세부적인 절차나 기준 같은 건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주빈이 이런 암호화폐 방, 열쇠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계좌가 몇 개인지 정도를 이렇게 털어놔야지만 수사가 좀 급속도를 탈 텐데 이 조주빈의 협력이 없어도 수사기관 쪽에서 이걸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주빈이 이 내용을 함구를 한다고 하면 좀 절차가 좀 복잡해집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는 암호화폐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은행 계좌 같은 그런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조주빈이 순순히 털어놓는다고 하면 이제 절차가 괜찮은데 조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은닉을 하거나 아니면 함구를 하는 경우에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조주빈이 암호화폐를 거래함에 있어서 뭔가 거래 사이트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조주빈의 은행,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지갑이라든지 개인키 정보를 확보를 해서 이제 압수가 가능한데 만약에 근데 조주빈이 이러한 거래 사이트, 공식적인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그 실물인 USB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 개인키는 오로지 조주빈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조주빈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 변수는 있지만 암호화폐 몰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셨고요. 네. 손석희 JTBC 대표 관련 내용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손 대표가 이제 삼성이 배후다라는 삼성이 배후에 있다라는 말을 믿고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에서 삼성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손석희 전 사장이 이러한 협박을 받고도 어떻게 조주빈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손석희 전 사장이 말한 얘기로는 2018년 이제 미투 이슈가 사회적으로 불거질 당시에 삼성 미전실에서 본인의 뒷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라는 조주빈의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손석희 전 사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삼성은 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의 이 회사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회사 기업 이미지에 지금 타격이 입는다고 하는데, 예. 근데 삼성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은 손석희 전 사장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미전실, 그러니까 미래 전략 기획실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미 해체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손석희 전 사장이 근거로 들었던 2018년 미투 당시에 삼성 측에서 지금 손석희 사장을 뒷수사했다라는 것 자체도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라는 내용 그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예. 네, 또 이런 가운데 뭐 박사방의 회원 수가 26만 명에 이른다라는 보도도 있고 사실 이 회원들도 그저 보기만 한 것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도도 나갔지만 자진 신고를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경찰이.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수사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26만 명이거든요. 그 회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26만 명이기 때문에 26만 명의 인적 사항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만약에 회원들 중에서는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수사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이제 회원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생명을 버리거나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진 신고를 통해서 이 수사에 협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죄를 뉘우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런 부분 수사기관에 많이 표현을 한다고 하면 수사 진행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손석희 전 대표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네. 지금 현재 JTBC 대표라는 부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사장이라는 범을 좀 짚어드리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 단순 시청자도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좀 보면 음란물 소지죄랑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이 하다는 얘기인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거는 회원들 중에서는 그 가담이나 행위 양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밝혀진 바로는 조주빈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금전을 갈취하거나 아니면 뭐 피해자를 협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주빈과 공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단체 조직죄의 적용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다만 정말 지금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정말 단순한 시청자, 단순한 이렇게 본 사람들도 과연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 법리적인 해석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거는 이 범죄단체 조직, 우리가 생각하는 단체라고 보기 위해서는 뭐 통솔 체계를 갖고 있는 뭔가 조직성이나 그리고 그러한 조직 체계가 뭔가 시간적인 연속성이 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냥 회원으로서 가입을 해서 단순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이 조주빈과 함께 범죄단체를 조직을 했느냐라고 보는 데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텔레그램 방에서 올라온 아동 청소년 음란물 같은 경우를 다운받아가지고 소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아청법에 따라서 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플랫폼만 달리한 채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면 양형 기준도 없을 뿐 아니라 상당히 형량이 낮다는 점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 같이 해외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또 더 추적이 어려워서 텔레그램에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좀 수사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언론에서 그 회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뭔가 수사에 두려움을 갖고 텔레그램 탈퇴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텔레그램 측에서 그 가입 내역, 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탈퇴 이력 같은 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텔레그램 본사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도 사실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수사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 회원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텔레그램 외에도 조주빈한테 본인들의 신상 같은 거를 공개를 했어야 되고 또 암호화폐를 통해서 코인을 보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텔레그램의 협조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우회적으로 코인을 추적하는 방식으로도 이 회원들을 추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일정한 양형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법조계 현실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 해외에는 좀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거는 그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이러한 뭐 강간이라든지 강제 예. 추행에 비해서 절대 불법성 정도가 낮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오히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더 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고 있는 검찰이나 법원의 인식은 이런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성범죄에 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좀 더 불법성에 있어서 좀 낮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원래 판사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뭔가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법원에서 말한 양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양형 기준에 있어서는 가중 요소, 뭐 만약에 피해자가 어리거나 아니면 그 행위 태양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가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경 요소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각각에 있는 판사들이 동일한,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아동 청소년 범죄라든지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통일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통일된 그 양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그래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판사가 어떠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이거는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성범죄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지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뭐 이번 사건의 원조격인 갓갓이란 걸 모방해서 한 사람 켈리라는 사람인데 지난해 판결에서 뭐 징역 1년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양형 기준이 낮은데 그렇다면 이번 조주빈의 사건의 경우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법정형 자체가 특히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가지고 음란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낮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다만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법 집행에 있어서는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담당하는 판사나 재판부의 좀 의사에 따라 좀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우리나라 그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눈이 사실은 그 제작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불법성이 있지만 그 피해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게 유포되는 데 있거든요. 지금 조주빈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그 조주빈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인의 나치 사진이 다른 사람한테 퍼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촬영이나 제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이 있지만 반대로 유포, 그러니까 단순 유포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안일하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법정형을 상향을 한다라는 이 법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할 때 이런 배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이 피해 정도에 대해서 좀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N번방 사건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